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과 함께 수출한국을 떠받치는 4개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이 호황입니다. 그런데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력 부족으로 호황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숙련공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고 외국인 노동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요포커스 오늘은 전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인력 부족 대책을 집중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송하철 목포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현대사모중공업 사내협력사 회장이시죠? 김병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조선업의 인력 부족.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호황기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 상황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력난까지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패널들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모두 발언 형태로 한번 듣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갑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16년 이후로 저희 조선산업이 수주 절벽을 겪으면서 장기간 침체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서남권을 조선 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동안 2천억 원 정도 지원도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LNG 친환경 선박 수주가 확대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주 1위를 달아나고 또 조선업에 있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박 수주가 16년도에 비해서 약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에 비해서 인력은 그동안에 인구 수주 절벽을 겪으면서 약 한 30%가 감소가 되는 그래 인력 부족 심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에서도 이런 조선업 인력 수급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 16년도 이후에 겪었던 그런 저임금, 고위험 직종이라는 조선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팽배해서 인력 유입이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보면 한 30% 정도 인력이 감소가 돼 있고 지금 인식 자체가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조선업에 대한 인식 전반에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송하철 교수께서는 우리는 이 전남 중형조선산업의 설계자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남의 조선산업이 2000년 호황과 아주 매우 치열했을 때 그 상황까지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그 기획자로서 보셨을 때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우리 전라남 도에서 제2차 조선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2025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조선산업이 회복이 돼서 9조 내지 10조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산모중공업이 현재 100척에 20조 원 규모의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조선도 2조 원 이상, 2년치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현대사모중공업과 대불산단을 떠받치는 대불산단의 매출도 작년, 재작년 1조 6천억 정도에서 한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 문제가 가장 호황기 때 조선산업을 떠받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 의원께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 업계를 쭉 이렇게 돌아보셨을 테니까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방금 두 분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서부권의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조선업은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우리나라 조선업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세계
1위의 실적을 또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 조선 산업이 어려워서 잠시 구조조정을 겪을 당시에 대규모 인력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미 빠져나갔고 또 특히 3D 업종이죠. 3D 네.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저임금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인력들이 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자 관련 규제로 인한 외국 인력 도입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력 확보 대책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해외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신데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 부분 어떻게 느끼실지 이 보면은 김병수 회장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하청 업체들 그 노조와의 임협, 단협 이 부분도 좀 타결됐고 지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이렇게 겪으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현장은 2014년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20만 한 4천 명 정도로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벌써 10,000명도 안 되는 9,400명 정도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반으로 감소된 어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온 이후에 조선산업이 좀 약화되면서 조선산업에 어떤 일을 하셨던 이 기능 인력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다시 또 조선산업이 하향 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이 되면서 인력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좀 안타깝게 좀 어려움을 많이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선산업의 인력난은 지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현실인데 조금 전에 그 김병국 국장님께서 한 30% 정도 최전성기보다는 30% 정도 우리 기능 인력이 줄었다라고 하는 수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전남에 필요한 인력이 최근에 열린 토론회 같은 경우 보면은 9,000명 정도가 좀 필요하다. 9,000명 정도면 이 현재 수주해 놓은 물량들을 원활하게 건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9,000명은 어디서 나온 수치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 조선 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네. 추산을 한 자료인데요. 저희들 그 전국적으로 이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약 한 9,500명 정도 필요하고 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약 한 1,96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이 수주가 계속 증가될 걸로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서남권의 조선사의 그 매출이 약 한 7조 원인데요. 2025년이 되면은 약 한 10조 원 정도로 해서 3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약 한 9,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능 인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용접에 국한돼 가지고 이렇게 숙련공들을 확보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송하철 교수님 이 부분 이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간 1,900명 정도를 양성하는 기간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합니까? 학계에서는? 기간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 정도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낸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현대사무중공업이나 대한조선 그리고 폴리텍, 산학융합원 같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만 찬다라고 하면 몇 달 안에도 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실제로 이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수 회장님? 이제 최근에 우리 LNG 운반선이 수주가 많이 되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인력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현대 3호중업 같은 경우에도 벌써 46억 5천만 달러를 목표로 삼았으면은 벌써 4월에 조기에 82억 달러 규모의 그 계약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2배 이상의 그 체결을 한 것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인력에 대한 준비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내 현대사무중공업의 원청업체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인력이 부족할 텐데 현재 그 김병수 회장님 업체의 인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신가요? 올해 이제 우리가
한 1,000명 정도를 전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이게 예. 세밀하게 조목조목 볼 것이 아니고 그 현대상무중공업이 올 하반기에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국인들을 수급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9,000명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환철 교수께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만 김병수 회장님께 똑같이 질문 드려보면 이 조선업의 용접이라고 하는 용접공이 숙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건조하는 선박의 단위에 따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LNG선을 많이 건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의 숙련공들을 양성해내는 기간 그 기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 현대상무중공업에서 기술 훈련을 통해서 3개월씩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내라서도 최소한 6개월 그 정도는 해줘야지만이 어떤 선주사들이 원하는 품질의 그 고품질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질문을 바꿔보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인력이 모집이 된다고 해도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산업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최소 9개월이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귀량 인력들이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에서 이제 조선업이 하향 추세를 걸으면서 빠져나가지고 그 인력들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게 가장 조선업의 단점이 아닌가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다면 이제 뭘 준비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 교육원을 통해서 네. 우리 인력들에 대한 추후에 호황을 맞이하는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그 호황의 대비를 좀 준비하지 못했지 않냐. 그러면 작년 말부터라도 1년 전에 1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외국인 인력난이라도 찾기 위해서 외국으로 기량 검증을 나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김병수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신 주 내용이 그 숙련공을 양성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산업을 전망을 해서 미리 양성할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면 조선 기능인력 확보 방안이라든가 지원 대책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선박의 그 내구 연수가 한 20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이 5년 사이클로 해서 불황하고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이클을 미리 이제 그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좀 그 잡아두거나 사전에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그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올해만 해도 약 한 163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한 1,733명 정도 인력을 지금 양성하도록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 6월 23일 날 현장에 그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 가장 인력 양성에 인력 확보에 필요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그 이주 정착금이나 훈련 수당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의원님 그 의회에서 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약 한 21억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을 통해서도 약 한 390명 정도 인력이 지금 그 양성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런 이 지원은 이렇게 양성 대책은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병수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보면은 나광국 의원님 보면은 이 인력이 양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생활을 하고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생계 대책을 그 자리에서 꾸려갈 수 있는 정도 취업하기까지의 그 기간의 지원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가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추진하시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당장의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양성 수준의 어떤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8개 사업, 올해만 8개 사업에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기능 기술 인력을 양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미 LNG 차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부터 전 세계 시장이 꿈틀거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 올해 당장의 인력 난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송호철 교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질문 드려보면 어차피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 해운 산업이고 해운업 네.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호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대충 예측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능 인력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에 많이 가 있더라. 플랜트 노조에서 대부분 다 그쪽으로 집중을 하더라라는 것이 2년 전부터 있어왔던 현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는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내국인 근로자들이 그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이제 2016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인력이 약간 구조가 조정이 되면서 네. 그분들이 이제 타 산업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수준은 아주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영업이득을 그렇게 많이 보는 구조는 아닌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옛날에 더 많이 줬던 그 임금이 더 높았던 임금이 지금은 좀 낮은 쪽에 속하게 됐고 또 주 52시간 근무 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원래 뭐 직영이든 그 협력업체든지 간에 그 잔업을 하면서 이제 그 급여를 갖다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근본적인 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을 도입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어떤 정책을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8월 달에 지사님께서 한동훈 장관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 인력 외국인 그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하셨는데요. 가장 큰 것이 취업 비자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 이 E3하고 E9 비자가 있는데요. E7하고 이거 이제 숙련공에 대해서 정부에서 외국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인력에 지금 약 한 20% 정도 있는데 이것을 내국 인력의 50% 내지는 한시적으로 좀 폐지를 해달라.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숙련공인 그 2구 비자도 이것도 비숙련으로 왔지만은 이 업무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숙련공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것을 그 숙련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간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4년 정도 되면은 숙련공으로 인정해 주는 비자 전환을 좀 해달라는 그 완화를 해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이 최종적으로 저희 전남이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장관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F2 비자를 통해서 유학생 우수 인력이 여기 와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조선업에 종사를 하고 또 F5 비자를 해서 동포 가족들이 네. 여기 우리 지역에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조선업에 종사를 하게 된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약 한 160명 정도 신규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년 동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상 숙련공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보관이신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임시 체류 거주 비자지만은 네. 장관께서 지난번에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우리도 외국인을 이민을 받는 이민청 설립을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인구도 노령화되고 또 내국 인력도 부족하니까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민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조선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9,000명이라고 봤을 때 전남은 한 1,700명 정도 수준 될 텐데 예. 예를 들면 1,700명이 전부 외국인이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국 인력도 내국 인력이 우선은 오지 않기 때문에 애국 인력으로 충원을 하지만은 우선은 내국 인력을 통해서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도 방지를 하고 우리 내국의 정주 환경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목포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의 지금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계시고 교류 협력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이렇게 도움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그 명문 대학인 ITS라는 대학과 이제 네, 조선해양과학과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동 학위제를 운영을 해서 올해 첫 그 졸업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일부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이제 엔지니어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에 이제 영접센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국가 대 국가 또는 그 공립대학 대 공립대학 간의 협약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브로커라든가 이런 쪽 끼지 않고 이렇게 직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그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또 관계자가 들어와서 바로 그 다음 달부터는 인력 모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확대가 된다면 좋은 모델이 나와서 확대가 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접센터를 고용한다는 것은 별도의 기능 인력 양성센터를 현지에 설립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ITS 대학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예. 우리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접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고 있고 교수 요원들도 굉장히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인력만 모집이 되면 교육에 들어가서 비자 프로세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현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쪽에서 준비해서 직도입하는 그런 그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자 절차라든가를 한번 이렇게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예. 성공적으로 수십 명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인력을 확대시키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전남도에서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국인 고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송출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상당한 부작용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전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미 목포대에서 인도네시아 ITS 대학하고 같이 그런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F2 비자를 통해서 우수 인력 유학생들을 영입을 한다 하면은 사전에 그쪽에서 그런 그 훈련이 돼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 사업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시범 사업이니만큼 더 훌륭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수 회장님, 김병수 회장님의 업체에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쿼터제가 있어가지고 예. 4대 보험을 넣는 한 해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해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물량팀도 있고 일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 20% 쿼터제가 좀 30% 늘려지게끔 좀 정부에서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던데 좀 빨리 그런 게 좀 시행돼서 좀 내국인과 외국인의 어떤 조선 인력 유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저도 아까쯤에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그 베트남을 기량 검증을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에서 노동 인력들은 너무나 많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송출업체를 통해서 넘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그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 같은 수수료를 거를 주다 지급한다는 보니까 거죠? 실질적인 어떤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또 다시 불법으로 변형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 교육을 시켜서 직접 교육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 들어와서 좀 이 현실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탈이 심해지는 원인이 그런 송출 과정에서 이렇게 브로커가 개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돈을 지급하며 오면서 문제가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외국인 쪽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시죠. 원래 법무부에서 20%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다가 올 초 4월 달에 40%를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 이제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14% 정도, 그리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30%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대불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냥 그 법정 비율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정도의 외국인 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력 외국인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네. 한 60% 이상. 아직 예. 조사된 수치는 아니지만 예. 대략 그런 정도 될 예,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30% 이상, 그다음에 불법은 뺀 상태입니다. 불법 체류 네.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국인 직장을 뺏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1990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 규모가 10배 증가를 했거든요. 약 200조 수준의 2,000조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90년대 한참 20대에 들어가는 나이대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지금 40만 명대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우리 제조 산업의 근간은 임금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우리의 직장을 뺏는 그런 걸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력 기반 또 파트너로 인식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기왕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마저도 조선업으로 유입되지를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의원님,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전남 산업권의 외국인들, 방금 이렇게 우리가 말했던 불법 체류까지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이 인력이 조선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그런 추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해서 이 의회에서 다뤄질 때 조선업에 대해서 물론 특화해서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이 돼서 양성이 될 외국 인력도 중요하지만 네네. 기존에 이미 해외 인력들, 외국인 인력들은 우리 조선업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서 지금 아주 노련한 숙련공이 돼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숙련공들, 즉 외국인 노동자, 기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고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전남 서부권의 조선업체에 외국인 인력이 60% 정도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걸 근거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 조선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의 20%밖에 쿼터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죠. 그렇게 네.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 정책과 비자 제도가 반드시 이에 맞게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그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각별한 관심과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네, 임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이구 비자를 가지고 예. 들어와 가지고 조선 업종에 있다가 조선업이 임금은 적은 반면에 고위험 업종이다 보니까 임금이 많은 건설업이나 그런 플랜트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는 가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형식으로도 이제 남게 되고, 그래서 당초에는 조선 업종에 종사하기로 왔던 인력들이 그래 이제 우리 국내에 임금 체계 업종별로 임금 체계가 좀 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까 브로커에게 줬던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금이 좀 더 많은 대로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슈화가 됐던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금 원하청 근로자들 이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제기됐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25% 정도 임금이 삭감된 효과가 있었다,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금속노조의 자료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이른바 긴급 작업이라고 한 돌관 작업이라고 하나요? 예, 긴급 작업이 많이 사라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것이다. 호황이기 때문에 배를 건조해서 일정 기간 안에 내놓으려면 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작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안정과 그 삶의 질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조선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드리는 말씀이 지금 조선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남 서남권의 이 여건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전남 조선산업의 일자리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방향, 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패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예, 우선은 내국인이 우리 지역으로 조선 산업에 많이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인력에 지금 뭐 의존해서 외국 인력 수급 대책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는 근본적으로는 내국 인력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원하청 근로자 문제, 네. 그런 그 원청하고 하청 그 직원의 임금 격차도 좀 해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그 7월 달에 지사님께서 사무중공업하고 대한조선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지금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이제 호황을 맞고 있으니까 이 하청 업체에 좀 제대로 된 요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 했고, 거기에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청에서도 그러면은 내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기 그 근로 질에 맞는, 양에 맞는 아주 충분한 대우를 좀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무중공업의 그 사내 협력사들을 복지기금을 만들었어요. 총 26억으로 했는데 사무중공업에서 약 한 10억 정도 출연하고 도에서 3억, 영암에서 3억, 그다음에 공단에서 10억에서 26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자금 문제나 네. 또 주택 구입하는데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 했고요. 내년에는 대한조선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할 건데, 이렇게 좀 복지랄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저희들 그 내국인 인력도 상당히 우수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출연해서 이런 그 일자리의 매력도를 좀 높여보는 경쟁력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송 교수님, 그 원하청 임금 근로자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임금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제안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임금 자체가 네. 전반적으로 뭐 원청이든 그 협력업체든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은 첫째로 조선소도 지금 이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급을 갖다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조선소가 적자를 갖다 감소하면서까지 마구마구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또 주어진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약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임금을 좀 충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원청, 하청 그쪽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어떤 원청 하청 구조, 뭐 하청이 하청으로 내려가는 구조라든지, 그래서 어떤 전국적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아예 건설 기본법 같이 조성 기본법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어떤 하청 구조라든가 예. 인군 구조, 인력 양성 정책이라든가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원청 회사와 협력사 하청 근로자들 간의 신사협정 같은 이런 형태, 그리고 하청 근로자분들의 기량에 따라서 조금 시급을 높여주면서 약간 고통을 분담하는 직영과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금 수준이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 한 122% 정도, 이렇게 이제 20%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평균으로 보면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 이렇다라는 것이지, 조선업 자체가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임금이 아주 박하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의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 방안 이 부분으로 이제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역할에 한번 기대해 보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일요포커스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말고요. 지금 전남의 조선산업 일자리가 결국은 일자리는 그대로 배를 짓기 위해서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내국인은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 일할 의사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니 외국인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마저도 없으니 일자리 도대체 이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남의 조선 산업의 일자리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이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산업이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조선산업은 왜 자동차 산업처럼 클린 팩토리가 되지 못합니까? 약간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실은 이제 조선업 자체가 이제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옥외 작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지. 네. 한국의 조선 산업의 현장은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클린한 그런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의 어떤 특정 그런 규정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를 못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다른 실내에서 하는 그런 제조업하고 비교를 하면야 조금 열악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자체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은 뭐 괜찮은 편이다. 다만 이제 젊은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옥외에서 하는 작업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복지라든지 또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임금도 상승시켜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산업 생산 공정을 스마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금 현재 스마트 공정을 해서 공정을 완전 자율 제어할 수 있는 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력 부족 문제나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올 4월 달에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내년부터서 약 한 25년까지 약 한 3,6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우리 서남권에 있는 조선 산단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 공정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광국 의원님, 지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업이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선산업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일단 수주가 되는 선박들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뭐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에서 이제 LNG 선박 아니면 뭐 전기 차도선 아니면 수소 전지 뭐 선박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 물량으로 쉽게 말해서 노동 집약했던 산업을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우리 한국만의 독보적인 그런 조선업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단 대개조 사업을 발주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마트 공정까지 좀 첨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서남권이 조선업의 지금 처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의 인력 확보 방안 이 부분을 쭉 논의를 해봤는데요. 대략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라는데 공감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입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집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남 조선산업의 노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이랄까요? 아니면 의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병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 토론에 한번 나오면서 참 힘들게 네. 나왔고요. 정말로 네. 이게 교수님이나 국장님, 도의원님 해서 열심히 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오늘 이제 이 토론에 나온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정말로 내국인들의 인력 수급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95년도에 한라 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현대사무중업으로 넘어가서 이 대기업이 이 전라도 지방에 와서 우리나라 전라도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그렇게 무단한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3,000명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호황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대기업 조선산업의 호황을 맞이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 또 오해 사는 것들, 정말 이 조선산업의 13,000명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해서 우리 조선산업을 호황으로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주위에서 전라도에서 같이 못해서 이번에 9월 27일 날은 강주로 일자리 박람회를 또 쫓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조선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 이 지역에서도 좀 대기업에 대한 어떤 선호도,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참여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네, 하는 너무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나광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부에서도 이 조선업의 위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 조선업 원화청 상생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예, 지역에서 물론 정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통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청년들이 조선업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병역 특례 제도하고 장학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꾸준하게 제도권의 건의 및 제언을 통해서 우리 조선업체가 병역 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 특례제 청년이 찾아오는 조선산업. 전남의 슬로건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송 교수님,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김 회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고, 우리 김병수 회장님 같은 분이 있으셔서 이 지역 산업이 발전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조선 산업에서 이 지역에 풀리는 임금이 1조 원 수준, 올해 같은 1조 5천억, 2025년 정도 되면 훨씬 많은 2조 원 이상의 2조 원이요? 네, 2조 원 이상의 임금이 이쪽에 풀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 경제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그리고 나쁘지 않는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이라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암모니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선산업에 대한 지역의 애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
이건 우리 그 국장님이나 의회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런 많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어서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상승되게 하는 것은 회사의 그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좀 유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외국인 도입 비율을 상향했다라든지 그 E7 비자 그 발급 요건을 완화시켰다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사가 좀 조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그런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원청업체도 힘들다 보니까 협력업체는 더 힘들게 돼 있는데 그 상생을 할 수 있는 원하청 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산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대형 기술들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으나 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한두 명이라도 줄일 수 있게끔 중소기업이 이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도하고 뭐 목포대나 산학융합원이 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자체하고 전문기관을 말씀드리면 인력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도 우리는 인력 조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조선산업이라는 것은 인력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그 기능이 필요한 건데 도하고 그 산업융합원 인력양성센터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이 전체가 다 나서서 좋은 그런 어떤 인력 대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님. 네. 조선산업은 뭐라 해도 우리 산업권의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그 버팀목이고 아주 핵심 산업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저희 산업권 조선산업의 재도약의 기회를 갖는 정금 같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 요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력 수급하고 또 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국인 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업체하고 그 관과 행학이 함께하는 지원하는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수 인력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NG선은 우리나라 또 특히나 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LNG선을 만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고부가 친환경 선박 생태계를 완성을 해서 이 조선산업이 우리 산업권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조선산업은 구조상 숙련된 기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 자체가 건설업과 같은 원하청 구조로 다단계로 이루어져 경기 변동의 인력 양성과 고용 유지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력 확보 못지않게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이제는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